저 이배용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국가교육위원장이 장관급 자리인데 저거를 10돈짜리 금거북이로 이게 거래가 가능했다는 건 저는 일단 믿기지가 않아서 아마 추가적인 이 뇌물들이 더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게 맞습니다. 국가조찬위원회 소위 여기에 부회장이라는 거잖아요. 기도회 부회장. 네, 부회. 그러면 이 조직이 제가 볼 때는 미국으로 따진 마가 같은 조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원래 국가교육위원회인가 그게 있었어요? 아니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만들어진 자리를 거. 만든 거죠. 김영남 의원이 몇 개 있었어요? 졌어요. 저는 금거북이가 없는데요. 아, 내 인생 잘못 살았네. 푼수 아닙니까, 푼수. 그러니까 본인 말도 제대로 뭔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변호인들이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본인이 판결문을 작성할 생각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법원에 뭐 정기 인사 때라도 교체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언급하는 것 자체를 일종의 재판에 대한 간섭 내지는 개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예 제가 보기엔 지금 대법원에서 아예 신경도 안 쓸 가능성도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조희대랑 직위원이랑 신경 쓰시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롭게 9월 1일 월요일이 또 9월 1일이에요. 저희 정어리 TV가 좀 새롭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정치 1번지도 조금 변화를 주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베르사유의 장마님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사연 주셨는데 함께 일하는 직원이 검정고시 합격했습니다.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베르사유의 장마님이 그 경북에서 주유소를 하시는데 아마 이분이 그분인지 모르겠는데 탈북자가 한 분 이렇게 취업을 못하고 있는데 그분도 있고 또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많이 취업을 시키셨는데 그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유, 잘하셨네요. 예,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패널들 소개하죠. 김유정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분홍색 동백인가요? 네. 엄청 화사하죠. 좋습니다. 네. 동백이 색깔이 원래 여러 가지예요? 아니요. 동백은 그냥 빨간인데. 붉은색이죠? 네, 붉은색인데 이렇게 다양한 색깔로 만들어. 맞춰가지고. 네네. 김정욱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영식 시사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박영식 에디터님 오시니까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습니다.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충남 보령의 장동혁입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주변 지인들한테 TV에 뉴스 보다가 박영식이라고 봤는데 장동혁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댓글들이 저거 장동혁 아닐 거야. 박영식이 안에 들어가 있어. 이런 얘기들을 재미나게 해주시더라고요. 내란이 왔어요. 내란이 왔습니다. 별로 기분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닌데. 우리 9월부터 이제 정어리 TV에서 새로운 프로그램 하는데 같이 하는 분이 기추자님이에요. 예, 뭐 요즘에 뭐 유튜브에서 워낙에 또 그 세간의 화제를 모으고 있는 분이어가지고 또 정어리 TV에서 섭외를 또 잘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와 함께 이제 이슈 이번지가 될 것 같은데 이슈를 좀 더 심층적으로 디테일하게 저희가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기추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김추자 진짜 분이시잖아요. 그게요. 기추자를 아는 분은 참 그 트렌디하고 잘 아는 분이고 기추자를 듣고 김추자를 떠올리는 분은 정말 연식이 있는 분인 거예요. 김추자. 왜 그러세요? 주말을 앞두고. 기추자. 기레기 추적자. 그래요? 그럼 기자랑 전쟁을 벌이시는 겁니까 이제부터? 기자입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SNS에서 본인이 이제 원래 이런 정치나 시사 이슈에 천착해서 살던 분이 아닌데 이 언론 환경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여러 이제 기자들의 기사를 클리핑해서 SNS로 많은 분들에게 이 기사의 어떤 함의, 맹점, 이 기사는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 비판받아야 될 지점은 어떻다라고 미디어 리터러시에 힘을 써주시는 분인데 굉장히 유명해져가지고 이제 방송 활동까지 하시는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언론인 출신 그분도 그러면 언론인 출신일까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인 출신 박영식 앵커하고 기레기 추적자가 또
이슈 1번지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가 되는데 김종 원장님 귀추자 검색하고 계시죠? 네, 외우겠습니다. 김추자 아닙니다. 네, 외우겠습니다. 근데 김추자 선생님의 노래는 옛날 노래지만 지금 들어도 거의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뭐 이런 거죠. 그런가? 뒤에가 그렇게 끝나나? 제가 지금 그건 다른 노래 아닙니까? 다른 노래 같아요. 그건 거짓말이야 그게죠. 죄송합니다. 차라리 커피 한 잔을 불러주세요. 그거 김추자가 불렀습니까? 그럼요. 커피 한 잔을 앞에 놓고 지켜놓고. 아, 가사를 못해요. 노래방의 폐해입니다. 아, 노래방의 폐해예요. 근데 그건 김추자 선생 노래도 정말 잘 불렀지만 신중현이라는 정말 거대한 분이 뮤지션이 진짜 대단한 뮤지션이죠. 지금 벌써 그때가 몇십 년 전입니까? 그런데 70년대. 지금 들어도 아마 K-팝 앞부분에 나갈 정도의 놀라운 노래들 아닙니까? 미인, 신중현의 미인 이런 거 예. 지금 들어도 그러니까요. 어색하지가 않죠. 요즘 젊은 친구들도 그러니까 그걸 다시 리메이크해서. 리메이크하죠. 부르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로 참 앞서가는 분이죠. 저는 우리 그 K-팝이 오늘날에 있기까지 그렇게 중간중간 정말 대단한 신중현 선생이 있었죠. 산울림 있죠. 산울림. 장기하 있죠. 그전에는 또 김민기 있죠. 막 이렇게 중간중간 뛰어나온 놀랍고 위대한 거목들이 오늘날 K-팝의 양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선을 하나씩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우리 역사가 질적으로 계속 음악 역사들이 발전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본은 제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엔카에서 뭔가 새롭게 탁 달라졌다는 것을 그렇게 못 느끼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그런 게 보이지 않는 걸 보면 한국이, 그러니까 저 DJ 선생이 대단히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정책 하나가 21세기 한류를 만들어낸 근본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이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음악인들, 그러니까 우리 DNA 본성상에 음악에 대한 큰 어떤 자양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자양분을 막 끄집어내서 올리게 한 분이 말씀하신 신중현, 그다음에 장기하는 좀 제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산울림, 그다음에 무시해 서태지와 아이들 이런 흐름들이 하나씩 뚫고 나갔던 사례여서 그분들의 덕으로 지금 우리가 세계적인 문화 강국이 됐다. 그리고 그 앞에는 김구 선생님이 바랬던 꿈이 실현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 문화는 참 자랑할 만하다, 뿌듯하다 그런 생각 들죠. 그렇습니다. 그런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그런 종묘에 가서 종묘를 카페로 만드는 안 가도 카페로 만들고 이런 사람들도 참 우리 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스쳐갔습니다마는 부끄러운 일이고요. 우리 국민의 어떤 이런 것들이 서려있는 우리 문화가 결국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얘기가 정말 때로는 식상하게 들렸었는데 과거에 이제는 그냥 그게 트렌드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자랑스럽죠. 저는 김건희가 나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문화에 대해서 관련된 커버나 컨텐츠인가 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애정이 있고 뭔가 이거를 좀 문의 진흥을 위해서 자기가 노력한다고 하면 그걸 더 떳떳하게 이렇게 해야지. 그거 할 때 CCTV 딱 끄고 자기 혼자. 그러니까 권력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 자기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미술을 전공했잖아요. 그러면 전공했나요? 했다고 주장하니까. 아니 원래 그 경기대 학사할 때 경기대에서 미술 전공했나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 분야에 정말 조금이라도 조예가 있다면 우리나라 내가 문화예술 한류의 발전을 위해서만큼은 내가 조금이라도 뭘 하는데 보탬이 되고 싶다. 이런 자세로 뭘 했다면 100번 양보해서 요만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전방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쥐고 흔들어 놓고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거잖아요. 본인이 다 안다고 얘기하면서. 하여튼 이제 김건희는 지금 드러나는 것을 계속 보면 정말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을 잡았다고 하는 게 나라가 이제 내 것이 됐다. 그리고 이제 나라의 모든 자리 같은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목걸이 받아먹고 그 이봉관 회장 사위를 총리 비서실장 시켜주고 지금 드러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아요.
이번에 이배용 국가교육원장 뭐 금거북이를 갖다 줬다고 그러는데 그것만 그랬겠어요? 금거북이 여러분 집에 다 하나씩은 있으시죠? 없는데. 갖고 싶습니다. 그 10돈짜리라고 그러는데 요즘에 금이 한 돈 얼마씩 해요? 60만 원 합니다. 59만 한 7, 8천 원 하거든요. 60만 원 넘어섰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돌반지 금 한 돈씩 해줬는데 네, 5만 원. 5만 원. 예. 얘는 못하죠. 못하죠. 감사하죠. 해주시면. 해주면 그 금거북이 사진 혹시 있습니까? 그걸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생긴 거겠죠. 거북이란 말도 있고 두꺼비란 말도 있는데 예. 아무튼 열량짜리인 거잖아요. 금거북이 10돈짜리. 네, 100만 원이 한 양짜리인 거잖아요. 네. 700만 원. 싸. 이제 뭐 세공비 같은 게 포함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한 700 정도 된다는 건데 국가조찬 기자의 그 기도회 무슨 부회장도 했잖아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회장일 때. 그러니까 야 우리 사위 취직시켰어. 방크림 파펠 먹거리하고 뭐 몇 개 주고 시켰거든. 그러니까 그게 노하우니까 너도 뭐 좀 줘봐. 이래가지고 금거북이를 줬을까요? 그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아니 이분이 정권 교체되고 나서도 국무회의에 함께 참석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때 막 압수수색하고 이런 게 전방위적으로 되고 있을 때 속으로 얼마나 떨렸을까? 그러고도 거기 그렇게 막 웃으면서 앉아있을 모습이 지금 오버랩 되니까 더 참 뻔뻔해 보이네요. 근데 이게 지금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맞사위를 넣어줄 때 그 대가로 얼추 지금 거의 1억이 넘는 상당의 비용이 들었잖아요. 작은 거 한 장. 그죠? 네. 근데 저 이배용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국가교육위원장이 장관급 자리인데 저거를 10돈짜리 금거북이로 이게 거래가 가능했다는 건 저는 일단 믿기지가 않아서 아마 추가적인 이 뇌물들이 더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게 제 맞습니다. 느낌은 저 열쌍둥이 중에 하나 아닐까요? 아마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게 김건희 집에서 발견된 게 아니잖아요. 김건희 뭐 요양원 동생 동생. 집에서 발견된 거니까 동생한테 하나 준 거 아닌가? 그러니까 9명 나머지 그러니까 쌍둥이들 어디 있는지 좀 정확하게는 김건희의 엄마가 운영하는 온 요양원의 사무실에 금고가 2억 정도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저기 오빠 거가 있을 수 있고 최은순 거일 수도 있는데 나머지 하나는 동생 그 거. 동생 거라는 겁니다. 동생 거의 금고에서 금거북이와 이 축하 카드가 축하 메모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축하 메모가 당선 축하드립니다라고 하고 보통 메모를 주는데 우리가 보통 선물 줄 때는 박영식 드림 이런 글귀를 남겨놓잖아요. 특히 뇌물이라고 한다면 나를 기억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이배용 드림이라는 글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배용의 자택을 압색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추론을 기자들이 대부분 하고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편지가 있었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그 보도가 됐겠죠. 이거는 특검이 아니라 보도를 통해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배용도 지금 이 금거북이 그래서 이제 마포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거겠죠. 저렇게 계속 받다 보면 나중에는 무감각해져요. 무뎌질 것 같아요. 무뎌지죠. 맨 처음에 이런 거 그랬다가 그러니까 그 최재형 목사한테 디올백 받을 때만 해도 뭐 이런 걸 자꾸 갖고 오세요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는 겨우 애게 꼴랑 뭐 이런 이제 생각도 들게 될 거고. 마약처럼 되죠. 예. 그러니까 계속 상승되지 않으면 받는 것 자체가 상승되지 않으면 성에 안차게 되는 거고 그때부터 효용성을 느끼죠.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가면 갈수록 더 큰 것이 들어오겠다는 걸 아니까 잔 것들은 받을 생각을 안 할 거란 생각이 드는데 전 이배용 거는 진짜 악성이에요. 이 사람이 만약에 사실로 이런 금거북이 같은 걸 주고 얻은 자리가 뭡니까? 국가교육위원장입니다. 근데 원래 국가교육위원회인가 그게 있었어요? 아니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만들어진 자리를 거. 만든 예, 거죠. 근데 만들어서 준 거죠. 이게 교육의 백년지 대계를 만든다라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앉히는 위원장을 뇌물을 받고 앉았다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진짜 정신머리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국가조찬위원회 소위 여기에 부회장이라는 거잖아요. 기도회 부회장. 기도회, 네, 부회. 그러면 이 조직이 제가 볼 때는 미국으로 따지면 마가 같은 조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직을 통해서 그 조직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조직에 있으면서도 뭔가 뇌물을 줘야지만
국가의 관직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건 유럽 중세 시대의 매간 매직 시대나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윤건이는 완전히 중세 시대의 암흑기로 끌고 간 거였고 교육마저도 뇌물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측면에서 이건 진짜 악성 중에 진짜 악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항님 금거북이 한 10개 받아서 여기저기 하나씩 돌렸겠지요. 5년짜리 권력을 바탕으로 평생을 누리려고 했던 미친 망상가.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겪었던 고통 감옥에서 다 겪어야 할 겁니다.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장도리 만평 한번 보실까요? 박순찬 하백이 인디아나 존스 그 패러디 해가지고 만평을 참 재미있게 올렸더라고요.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그거 보니까 참 인디아나 특검해서 뒤에 피라미드 있고 금거북이 딱 들고 있는데 저 소주병 그 안에 들어있는 그거 보셨구나. 내가 그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저 피라미드가 뭘로 쌓아진 피라미드냐? 소주병으로 쌓아 올린 피라미드예요. 참 장도리 하백 대단하셔요. 그러니까요. 인디아나 특검. 파도 나오는. 야. 혐의 없습니다. 검찰. 검찰은 혐의 없는 걸로 한 거 아닙니까? 도대체 제자들이 챙기려고 했던 선배는 무엇일까? 그게 궁금한데 저 끝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저 소주병 뒤에 또 피라미드가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저 뒤로 피라미드가 원래 3개인가 있죠. 그쵸, 많이 있어. 예전에 그 이제 민선 자치 시대가 열리고 나서 제가 2006년, 7년에 이제 그 지방의 단체장들에게 주로 이제 돌았던 뭐 일종의 소문 같은 거, 꺼내 들어보면, 서기관 되는데 서삼사오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서기관 되는데 3천. 사무관 되는데 5천 해가지고 단체장들한테 뇌물 갖다 바쳐가지고 처벌받았던 사례가 그 즈음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하물며 단체장들도 그런 사건들로 실제 구속되거나 징역을 많이 갔는데 이거는 지금 대통령 부인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 부인한테 이런 뇌물들을 턱턱 갖다 바치고 심지어 장관 자리, 차관 자리를 매관매직했다라는 게 저는 2025년에 과연 상상이나 할 만한 일인지. 김건희는 정말 천박한 인간 그 자체였기 때문에 여기는 뭐 내란도 내란이지만 사치와 부패로 가득 찬 정권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두고 두고두고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만평 보는 사이에 김용남 의원님 오셨는데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 오시기 전에 우리가 각 집에 그 금거북이 몇 개씩 있는가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박영식 의원은 3개, 김유정 의원님은 한 5개. 기본이죠, 기본. 김정 원장님 2개밖에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김용남 의원님 몇 개 있으세요? 졌어요. 저는 금거북이가 없는데요. 내 인생 잘못 살았네. 실망입니다. 인생 진짜 잘못 살았네요. 아, 참. 법조인이면 한 10개는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망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폭탄하네 이거 갑자기. 아니 금고북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우리 다 있는데. 김유정 의원님 손목시계도 금이잖아요. 금이잖아요, 금. 거북이가 아니잖아요. 아까 금 거북이는 있고 이건 이제 차고 다니는 저 아침마다 뽀뽀하고 나와요? 거북이랑. 거북이에? 금거북이에? 그럼요. 다시 김영남 의원님을 끼워 말어. 수준이 맞아요. 금고북이 없으면 금요일날 곤란한데. 글쎄. 하나 장만하셔야겠어요? 아니 우리가 다음 주부터 프로 개편인데 금거북이 없는 분은 재고를 좀 해봐야 되고요. 지금 금요일 날 우리가 먹방을 하잖아요. 네. 지원율이 엄청 높아요. 이 먹방이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도 금거북이 주는 분으로 바꿔볼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 요새 금값이 너무 올라갔고 지금이라도 어디 가서 사기도 그렇고 참.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더 올라. 요새 그만 돈에 60만 원 훨씬 넘는. 아까 보니까 65만 원인가 되더라고요. 거기 세공비 금거북이는 세공비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모든 게 다 그렇죠. 뭐. 너무 아까 비싼데. 보니까 10돈짜리가 710만 원인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650에다가 이제 또 뭐 세공비 60만 원 된 거죠. 앵커님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 많은 분들이 진짜 있는 줄 알아요. 저 설명하고 넘어가셔야지 이렇게 만들면. 아니 김용남 의원님 오시기 전에 우리 저 애청자님들은 다 봤잖아요. 기관에 들어오신 분들이 저것들이 들통 났잖아요. 어떻게 그 미세 공정으로 0.1돈으로 어떻게 개구리 만드는 집에서 데 없네요? 쓰십시오.
자, 그런데 김건희 이제 오늘 속보가 방금 들어왔는데 특검이 구속 기소했다고 하거든요. 그동안에 조사 5번인가 했는데 다 이렇게 묵비권 행사했잖아요. 진술 거부. 그랬어도 이렇게 구속 기소한 것은 어떻게 뭐 공소 유지에 특검이 자신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 인정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공소장에 적는 한 줄 한 줄이요. 그게 증거가 없으면 적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엉터리 기소도 있지. 근데 제대로 기소하는 경우에는 그게 단어 하나 뭐 공소장에 한들 줄도 다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떤 공소장에 기재된 어떤 사실에 대한 증거 대박 그러면 증거 목록 몇 번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돼야만 공소장에 적을 수 있는 거고, 오늘 기소된 내용은 앞으로도 뭐 추가 기소가 많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이런 건 아예 뭐 제대로 수사도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엔 3개 혐의로만 기소를 했고 이제 기소해놓고 또 나머지 조사를 더 하겠죠. 그렇죠. 계속 추가 기소가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지금 많은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봤을 때 물론 뭐 나와서 조사 받으라고 하면 버티는 사람 거의 없지만 지금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버티고 진술 거부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하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그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입장에서는 아예 조사를 받으나 재판을 받으나 의미 없다 이거. 자기가 잘 알아요. 이거 뭐 못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다 안 나가는 작전을 피는 거고,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저자라도 나가면 내가 안 나가도 될 텐데 둘 다 안 나가긴 2배로 욕먹으니까 좀 그렇고, 나가긴 하는데 부인을 해봤자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 충분히 인정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명태균 씨가 공짜로 해줬다는, 그러니까 비용 대신 공천을 받았다는 여론조사 비용 같은 거, 뭐 그거는 다 인정되잖아요. 수시로 여론조사 결과 나올 때마다 보고도 받았고, 또 그와 관련한 공천 개입과 관련한 그 녹취 파일도 여러 개가 있고, 그래서 그거는 뭐 본인이 적극적으로 부인한다고 해서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묵비권을 주로 쓰면서 수사 단계에서는 특검이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있는지,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를 탐색하는 의미가 있는 거고, 뭐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사에서 이제는 슬슬 출석을 거부할 생각들을 하겠죠. 이거 나가봤자 도움 안 된다 라고 판단되는 순간에 이제 나 몸이 아파서 못 나가겠다, 아예 출석도 거부할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서도 앞뒤가 다른 거짓말을 해버리니까 변호인들이 차라리 조용히 하고 있어라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재판 가서 그냥 다투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래도 뭐 나가는 성의는 보이려고 출석은 했잖아요. 한두 번씩은. 그리고 이제 진술 거부권 또 이제 계속 사용을 했는데, 말하자면 이랬다는 거예요. 불쑥불쑥 한마디씩 한다는 거예요, 김건희가. 이제 그런 것도 다 적시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진술 거부하겠습니다 하면 됐을 때 본인이 또 불쑥 손해만 봤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만 봤어요 하니까 또 진술 거부하겠습니다 이러고. 그러니까 푼수 아닙니까, 푼수. 그러니까 본인 말도 제대로 뭔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변호인들이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앉아있는데 불쑥불쑥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한다는 거죠. 부끄럽네요. 김건희가 최초 타이틀은 다 가져가요. 부끄러워. 영부인 중 처음으로 구속 기소. 피의자도 처음이죠. 애초에. 그런가요? 애초에 피의자도 피의자부터? 처음이었습니다. 예. 그럼 한 상관왕 되나요? 피의자 최초, 특검 조사 최초, 구속 최초, 기소 최초는 4관왕이 되는 건데. 유죄까지 받으면 5관왕 돼요. 네, 유죄되면 이제 5관왕 되는 거고. 사실은 김건희가 그 모든 것에 뒤에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김건희 죄를 덮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비롯된 윤석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내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는 윤석열을 뭐라 그랬냐면 바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인사권과 소위 공천권을 절반씩 나눠가는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김건희 스스로 내가 윤석열을 만들었어. 그러니 이 정권에 대한 지분은 내가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어. 그렇다고 본인 뒤에 있으니까 반반씩 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결정은 김건희가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김건희 그 최재형 목사님 만날 때만 하더라도 그 금융위원 같은 경우 차관복급인데 그냥 본인 통화 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정권 초기 당선자 신분부터 한쪽으로는 인사권, 공천권을 통해서 뇌물 받는 루트로 만들고, 또 한쪽 라인을 통해서는 자기가 이 권력을 통해서 얼마만큼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소위 맨 처음에 사전 탐색, 그다음에 그것을 엮는 시나리오 이런 걸 다 만들었던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패와 그다음에 나쁜 권력을 남용하는 두 가지 모든 것들을 해왔고, 그러니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누구에게 고개를 숙여야 되느냐, 그럼 다 김건희라고 얘기했다는 건 이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김건희 정부라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거죠. 누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지우 아빠 헬리님은 김건희 그랜드슬램 그러시는데 나그네님 재판장에서 부부 싸움은 안 할까요? 그래요. 김영남 의원님 지금 이제 윤석열도 기소됐고 김건희도 기소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재판을 받게 될 텐데 일단 뭐 법정에서 따로 받겠지만 몇 가지는 김건희와 관련된 부분에 윤석열이 증인으로 나와야 될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고 예. 앞으로 추가 기소가 이루어지면서는 그러니까 내란 사건 말고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범으로 기소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 나란히 서가지고 재판 받는 것처럼 둘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도 연출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나그네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당신이 그랬잖아, 뭐야, 막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는데 네. 증인으로 만약에 나와 그럴 때 또 윤석열 안 나오고 그러면 증인도 강제 구인할 수 있습니까? 구인할 수 있죠. 구인장이 발부되죠. 그 경우에도. 그리고 제가 볼 때 중요한 게 보면 법적 결정은 꼭 집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압수수색 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아니면 체포영장이든 아니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에 대한 강제 구인이든 지금까지 윤석열만 예외적인 상황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필두로 하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윤석열이 저 안에 들어가 있어도 이런 일이 그냥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상황이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고든찬 같은 자가 리무브 리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해야 된다는 걸 그래다 올리고, 이 내용을 다시 또 활용해서 국내에서는 전환길 같은 자가 그걸 계속 강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내부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 직위원이 있으니까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나 밖에 나올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법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집행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저들이 이 상황 자체가 얼마나 중대한 상황인지를 인지하게 되고, 그랬을 때 자기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세가 꺾이고 자기가 했던 잘못에서 토설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지키고 있다는 건 윤석열만 예외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특검이 한 번 정도는 좀 진짜 강단 있게 법 집행을 성공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속보가 들어왔는데, 이제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구속 기소했고 내란 특검은 방금 전에 한덕수를 그냥 기소했거든요. 예. 구속영장 기각이 됐는데 다시 영장 청구 안 하고 바로 기소했다. 어떻게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기 때문에 뭐 재청구 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이제 통상 그렇게 불구속 기소를 하거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좀 아쉬워요. 예. 특히 내란 방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게 왜 계속 방조로만 구성을 할까? 그렇죠. 네. 내란의 공범, 그러니까 주요 임무 종사고. 주요 임무 종사자. 저 부분이 분명히 수사를 좀 더 하면 밝힐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한예종 폐쇄한 거나 예. 그 자리에 참석 안 한 장관들한테 뭐 총리가 직접 전화를 하든 아니면 총리실을 통해서 각 부에 전달을 하든 내려간 지시사항이 있을 거거든요.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그렇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른 이상민 전 장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주요 임무 종사자로 충분히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장 청구할 때 방조로 하고 물론 다른 내란 방조 부분 말고도 다른 범죄 사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내란 방조 말고 주요 임무 종사자로 다시 수사를 해서 다시 한번 영장을 재청구해서 구속 기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불구속 기소를 하네요. 좀 아쉽습니다. 그 부분은. 아쉽죠. 그래서 지금 이제 특별재판부 설치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 한덕수 당연히 구속이 돼야 되는데 그 벗어난 것에 대해서 배후에 김앤장을 의심하죠. 한덕수가 김앤장 출신이고 또 이번에도 김앤장이 달라붙어 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닌가. 그래서 특별재판부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제 저희가 특별재판부 설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긴급 투표를 했었죠. 설문조사를 했는데 모두 8,805분이 참여하셨어요. 이게 이제 표시상으로는 99대 1% 이렇게 나오는데 딱 한 분이 반대한다라고 누르셨어요. 잘못 눌렀는지 아니면 소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히 따지면 1%가 아니죠. 8,805분이니까 1%가 되려면 88표 나와야 되는데 0.01% 정도 되는 거죠. 지금 많은 국민들이 특별재판부 설치해야 된다. 특검도 하는데 재판을 왜 못하냐 그러거든요. 김유정 의원님은 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론으로 정해진 건 아니에요. 현재까지. 그리고 그런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의원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저도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굉장히 이제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왜냐. 지기현 재판부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와글와글 일어나기 시작했죠. 구속 취소되는 그 공포스러운 순간을 우리 모두 기억하잖아요. 그거는 12월 3일 날 불법계엄 선포했던 그 이상의 충격이었거든요. 그리고 막 4개월간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영화 보러 다니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랬는데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영장까지 또 기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지금 뭔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기현 재판부가 너무 이걸 질질 끌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죠. 벌석 재판 가운데 계속 끌고 있고 근데 이런 상황들이 이게 지금 과연 국민들이 그 고생을 해가면서 몇 개월 만에 어쨌거나 민주주의를 바로 잡아 나가서 세워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이게 지금 사법부에서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에 휩싸여 있는 것 같아요. 사법부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특별재판부 설치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26일에요. 국회 법사위에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출석했는데 이성윤 의원이 이렇게 질질 끄는 재판이 어디 있냐 따졌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떻게 연말까지 재판을 끝냅니까? 그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은 재판부에서 말이죠. 그 사건에 그 재판을 당시 재판부에 100건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9달 동안 일주일에 3번씩 해가지고 109번을 재판을 열었고요. 연말에도 휴정기에도 무려 8번을 했고 연말에도 6번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재판을 마무리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쉴 거 다 쉬고 휴정기 쉬고 지금 재판 총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말씀하신 휴정기는 보내긴 했지만 그 외에는 계속해서 그 재판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 국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재판 연 날짜를. 저는 궁금해서 재판부에 과연 신권을 배당을 많이 하나? 또는 구속사건을 배당해서 그런가? 확인해 보니까 전혀 배당이 안 되고 배려를 해주고 있는데도 지금 이렇게 재판부가 속된 말로 개기고 있어요. 개기고 있는 거죠. 박영식 앵커님. 네. 재판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저렇게 되면 언제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재판 한 해 만에 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기현 재판부가 이 재판을 일정을 짜고 있어서 일단 굉장히 큰 문제고 우리가 제일 그 문제를 먼저 삼아야 되는 것은 이걸 지금 비공개로 하고 있다라는 게 큰 문제이거든요. 이 내란 재판에 대해서
비공개 재판을 하게 되면 일단 국민들이 정보를 투명하게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직위원 재판부에서는 특검의 공소장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서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라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직위원 씨의 경우에는 룸사롱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조이대의 어떤 비호를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이 내란 재판부를 주도하고 있는 판사입니다. 사법부의 판사들이요. 저는 지금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다른 국가에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이미 저 박근혜 국정농단의 사례를 이성윤 의원도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아직 내란은 진행 중이라는 판단을 불과 며칠 전에 한덕수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여전히 사법부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특별재판부의 논의까지 지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심우정의 검찰을 못 믿었던 것처럼 우리는 조이대의 사법부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건 이미 윤석열 내란 전국 사이에 많이 나왔던 이야기고요. 그리고 추미애 의원이 직위원에 대해서만큼은 제대로 지목한 내용이 있는데 650만 원 상당의 이 향응을 받은 사실을 공개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이대 대법원장은 지금 당장 인사조치를 하든지 징계를 하든지 아니면 뭐 특검이 나서서 직위원을 수사를 하든지 이래야 될 텐데 뭐 지금까지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직위원 재판부에게 이 재판을 맡기고 있다는 게 우리 국민 어느 누가 이걸 인정할 수 있을까? 여전히 지금 우리가 좀 이거를 긴장감이 많이 떨어졌고 이완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재판에 좀 관심이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어서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는 좀 정신을 좀 가다듬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행자님이요. 이 와중에 직위원 2주 휴가 제정신이 아닌 듯. 아니 지난번에 휴전기 때 휴가를 안 가고 따로 지금 휴가를 간 겁니까? 이미 갔다 온 그때 거예요. 갔다 온 거예요. 휴전기 2주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김용남 의원님 보시기에 일반적으로 재판의 속도가 이 정도면은 일반적입니까? 아니면 조금 특이한 경우입니까? 일반 사건은 보통 구속 사건의 경우에 2주 간격으로 재판을 하죠. 예. 그건 근데 정말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 간단하고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사건의 경우에 그렇게 하는 거고, 내란 사건 같으면 사실은 앞서 언급된 것처럼 일주일에 3번씩 재판해야죠. 뭐 월수금 정도 해서 그 관련 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야 끝내는 거죠. 근데 직위원 부장은 제가 보기에는 재판 끝낼 생각은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본인이 판결문을 작성할 생각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법원에 뭐 정기 인사 때라도 교체가 돼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정말 그 비리 혐의가 있다고 하면 그 비리 혐의를 갖고 지금 법원 행정처에서 아무런 그 감찰 결과를 발표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응을 제공받은 게 있다고 하면 그거로 인사 조치를 하는 게 맞겠죠. 제가 봐도 너무 답답해요. 저거는 재판을 끝낼 생각이 없이 진행하지 않고서는 저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군산이유님, 잘하면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안 끝나겠네요. 지금 우리가 이따가도 국힘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전환길이라든지 장동혁이라든지 이런 자들이 설치고 그러는 것은 윤석열이가 끝장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저렇게 안 될 거예요. 뭔가가 아직도 기댈 만하고 저거를 양분 삼아서 해볼 수 있는 건덕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닌가. 김종 원장님, 특별재판부 설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제가 알기로는 박주민 의원이 오늘 아침 다른 유튜브에 나와서 법사위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특별재판부를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박주민 의원이? 예, 법사위에 의원이 아니고? 예, 박주민 의원이 법사위에 있는 예.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이게 결정이 되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걸 어떤 공론화 시키겠죠. 그리고 아마 정청래 당대표랑 협의를 해서 추진할 건지, 그다음에 추진한다면 언제 추진할 건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48년 반민특위도 있습니다만 또 한 번 얘기했던 게 2018년이었어요. 사법농단 사건이 발생했을 때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대법원에 대해서 대법원장의 문제를 다루는데 그 대법원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 법원이 재판을 한다면 이건 공정성에 논란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해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려고 했지만 안 된 케이스가 있는데, 이때
경실련이 법학과 교수 전임 교원들 70명한테 여론조사를 했어요. 위헌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70명 중에 50명은 위헌적이지 않다. 20명이 위헌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땐 위헌 논란도 비켜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조이대라는 인물이 지금 김충식이라는 인물이 피의자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인데 조이대와 김충식이 만났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사가 돼서 확인이 돼서 나와야겠습니다만 그때 무슨 얘기가 있냐? 대법원으로 재판 올라오면 내가 다 처리하겠다라고 조이대가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사실들이 지금 어떤 수사 대상에 올라오고 있고 만났다고 얘기되는 김충식이 피의자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조이대의 기존의 행각과 결합해 보면 이 법원이 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공정성을 가질 수 없다라고 많은 국민도 판단하고 있고 특별재판부가 전임 교원인 법학 교수들이 위헌적이지 않다는 판단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정도 상황에서 특별재판부를 추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오히려 우리가 인물을 방기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건 빨리 공론화시켜서 통과를 시키고 특별재판부를 통해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사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반민특위를 만들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단함으로써 민족적 정기를 세우고 국가의 정체성을 세우겠다고 얘기한 것이 그때 사례라고 한다면 지금은 대통령인 자가 자기 스스로 권력을 장기화시키기 위해서 내란을 일으킨 자라면 우리가 그런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식으로 앞으로 이런 잔재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건 우리의 소명이고 민심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무슨 위헌 이런 논란들을 고민할 게 아니라 국민의 뜻을, 국민의 민심을 믿고 밀고 나아가서 새로운 어떤 기반들과 새로운 어떤 사법 질서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국민의 마음에 다가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좀 민주당이 좀 이제 제발 빨리 그 길로 뚜벅뚜벅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조이대가 어떤 짓을 했는지 우리가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대선을 눈앞에 두고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 조희대 아니었습니까? 조희대가 김충식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어쨌는지는 앞으로 수사를 하면 밝혀지겠지만 그런 짓을 했던 자가 대법원장으로 있고 김영남 의원 지금 재판부 구성이라든지 이런 건 대법원장이 다 관할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어떤 법원의 발령을 내는 거는 그 법원 행정처, 그러니까 대법원 산하의 법원 행정처에서 하고요. 그 법원 내부적인 인사는 법원장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재판부 배정은 법원장이 하는데 우리가 뭐 원칙이야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재판장을 직위원회가 맡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모든 국민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의 눈높이, 국민의 생각을 알고 있는 대법원장이라면 법원장한테 그 재판장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법원은 약간 다른 데하고 좀 틀려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나 그 조직이 돌아가는 게 정말 그 다른 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런 언급하는 것 자체를 일종의 재판에 대한 간섭 내지는 개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예 제가 보기엔 지금 대법원에서 아예 신경도 안 쓸 가능성도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조희대랑 직위원이랑 신경 쓰시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경 좀 쓰시게. 아니 엊그제 손석희의 질문들 시즌 3이 시작이 됐는데 첫 번째 게스트가 문영배 전 헌재 소장 그저께. 대행이었어요. 어제 그제 네. 27일 날 방송한 거. 거기에 한 부분을 보면 사법부는 그러면은 다 옳은 것인가 뭐 이제 그런 취지의 질문과 내용들이 있었어요. 사시 붙는다고 해서 다 뭐 인정받고 하는 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주권자가 위임한 것이다. 그 권한을. 그러니까 주권자의 뜻에 부응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답변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런 특별재판부 얘기 나오고 사법부의 지금 내란 형사재판 관련한 그 돌아가는 행태, 한덕수 영장 기각 막 이런 걸 보니까 또 다른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허탈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하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질질 끌어서 언제까지 가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또 스멀스멀 올라오거든요. 이걸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라도 그 문영배 대행의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상식적인 거죠. 왜 갑자기 영장을 심사하는 판사가 수원지법에서 3명이나 올라왔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인사 조치라고 하는 건 어차피 법원 행정처가 하는 거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최종적인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 수사에서 결정이 난 건 아닙니다만 김충식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재명 당대표 문제, 그 당시 당대표 문제와 관련해서 올라오면 내가 처리할게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게 집행이 됐잖아요. 12명의 대법관 중에서 2명을 제외한 10명이 이틀 만에 7만 페이지의 내용들을 읽고 결정을 내리는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김용남 의원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만 지휘원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내란 재판을 이따위로 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치밀고 있는 상황인데 대법원장은 여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면 대법원은 어떤 형태로든지 이 내란 수사와 관련돼서 국민의 민심과 어긋나는, 그러니까 국민주권과 어긋나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 당연히 입법부가 여기에 맞서서 민심에 따르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조치하는 것이 저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까 문정배 재판관 얘기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집 앞에 와서 계속 시위를 했는데 이사 갔는데 맞아요. 주소가 바뀌었는데 안 바뀐 걸로 놔뒀으니까 계속 거기 와서,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저쪽 단지에서 막 그렇게 마이크까지 막 이렇게 해서 시끄럽게 하는 거를 다 아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아니 이분 이사 가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와서 시위하는 놈들이 누가 거짓말 속을 줄 알아. 불신이 때로는 유용하다고. 맞아요. 또 하나 재미있었던 게 매일 자기는 아침에 산책을 하신대요. 빼놓지 않는 일과인데 이렇게 막 나와서 막 저기 하니까 부인이 위험하니까 산책 좀 안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산책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부인을 부산으로 보냈대요. 그리고 산책했다고. 고집이 세신 분이시세요. 근데 상당히 유머 감각이 있으십니다. 예, 그냥 웃지 않고 얘기하잖아요, 본인은. 그게 진정한 그게 진짜 유머죠. 진짜 유머거든요. 근데 집안에서 지위나 이런 게 확고하시네요. 존경스럽습니다. 감히? 그러니까 네가 가라 부산 해갖고 이렇게 보낼 수 있다는 게 참 존경스러운 분이네요. 내가 산책해야 되니까 당신이 내려가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사람들 시위하고 이러니까 위험하니까 예. 좀 가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겠죠. 그랬겠죠. 설마. 결론적으로 거짓말을 2번이나 한 거래요. 집 주소가 바뀐 것도 안 알려주고 부인을 속여서 부산으로 보내고 문제가 있네 이 양반.